여기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 울부짖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그런 여성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겐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커스틴이라고 합니다. 현재 베를린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최근 들어 엄청난 경영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손님들은 한결같이 제가 만든 음식에 큰 만족감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매출 부진은 날이 갈수록 경제 불황이 심해지는 독일의 상황과 물가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른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젠 파리조차 안 보일 정도로 횡하게 변했고, 조금 과장을 보태면 손님보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버티다 못한 식당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식당 내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제가 직접 보고 배울 롤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틀에 박힌 유럽식 시스템이 아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는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의 비결이 뭘까 싶어 한국과 일본에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그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제게 큰 깨달음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 먼저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진작부터 선진국으로 이름 날렸던 국가였기에 분명 획기적인 경영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고, 일본인들은 분명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들었기에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직접 보고 본받는다면 망해가는 제 식당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연착으로 인해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일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연착이 제 일본에서의 일정을 어떤 식으로 망쳐놓을지를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훌륭하다던 일본이지만 한밤중에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지 저는 택시를 타고 겨우 예약해뒀던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숙소 문은 굳게 잠긴 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숙소 주인에게 수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숙소 주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문자 한 통을 받을 뿐이었죠. 저희 숙소는 자정 이후로는 체크인이 불가능하고 이건 예약 시 공지에 적어둔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자정에서 단 3분만을 넘긴 시간이었고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자정 이후로는 입실이 어렵다는 글귀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전부 일본어로만 적어둔 모양이었는데 이건 외국인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대우처럼 보였습니다. 또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만 늦은 건데 이 정도도 융통성을 발휘해주지 못하는 건가 싶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아무튼 저는 그러한 공지는 어디에도 없다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숙소 주인은 분명히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상황인 듯 보였음에도 여전히 코빼기도 안 보였고 제게 찾아온 건 일본 경찰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해봤지만 일본 경찰은 꽤 친절한 표정과는 정반대되는 단호한 태도로 규정은 규정이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 일본에 오는데 기본적인 일본어도 배우지 않고 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아무리 규정이 영어로 적혀있지 않다고 한들 그건 일본어를 모르는 제 잘못이 맞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로 해외여행을 온 일본인들은 독일어는커녕 기본적인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데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일본인들의 음습한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변의 숙소들은 전부 예약이 찬 상태거나 예약 불가 상태였기에 저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도 되냐는 간절한 부탁을 해봤죠. 그런데 일본 경찰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가 내민 번역기에는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민폐라고 여기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대화 내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이 보인 행동만은 남에 대한 배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은 매정하게 뒤돌아섰고 저는 찰나의 순간 굳게 닫힌 창문 밖으로 눈만 간신히 내밀며 음침하게 저를 쳐다보는 일본인 숙소 주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음습한 태도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결국 저는 낯선 타지에서 여자 혼자 노숙을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생각지도 못한 실체를 알고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일단 마을 근처에 꽤 고즈넉해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의 일본인 주인 할머니는 푸근한 인상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기에 저는 어쩌면 일본인들이라고 전부 다 냉혈한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했지만 식당은 나름 영어 메뉴판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손쉽게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스키야키라는 일본식 고기 요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스키야키는 나름 맛있는 요리였지만 그다지 특색이 있는 요리라고 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유럽과 비교했을 때의 일본의 장점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다 싶어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인자하신 표정으로 내민 계산서에는 35,000엔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다른 손님의 계산서를 제게 잘못 가져다 준지 알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표정으로 제게 청구된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서 항목을 정확히 살펴본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 할머니가 저보고 예쁘다며 주신 음료수가 계산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단무지와 같은 반찬의 경우도 그저 제가 다 먹으니 할머니가 말도 없이 가져다 주셨을 뿐임에도 전부 다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정체불명의 자릿세 명목으로 1,000엔까지 추가되어 있었을 뿐더러 스키야키의 경우 매우 작은 글씨로 각종 야채 비용은 별도이며 고기는 그램당 기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연치 않게 이곳 식당의 일본어 메뉴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일본어 메뉴판에는 정직하게 가격이 적혀 있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즉, 이 일본인 할머니는 애초부터 외국인에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교묘한 가격이 적혀 있는 영어 메뉴판을 만들어둔 거였고 결국 저는 35,0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재앙이는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친절하게만 보였던 일본인 할머니는 다른 손님에게 민폐가 되니 빨리 돈을 내라며 정색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본인 손님들 또한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의 바르고 착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일본인들의 소름 돋는 실체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학을 떼며 즉시 한국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전라도로 향하면서 저는 제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게나 친절하다고 소문난 일본의 실체가 이 정도라면 한국은 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며 도착한 한국의 전통시장 거리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지역 음식과 농산물들, 그리고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국적인 음식들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제게 계속해서 음식을 권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웃는 얼굴로 긴장을 푸는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꼼수를 사용하며 외국인들을 등쳐먹는 일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분명 시식을 권유하면서 은근슬쩍 돈을 요구할 거라는 의심이 들어 시식 권유를 무시할 뿐이었죠. 하지만 웬 아주머니가 제게 떡볶이를 권유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떡볶이는 독일에서도 매우 유행하는 음식이고 저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는 한국의 오리지널 떡볶이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최고였고 저는 이런 떡볶이라면
사기를 당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떡볶이를 권유하신 아주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친절한 미소만을 지으실 뿐 제게 어떠한 추가적인 구매 요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제가 떡볶이를 잘 먹자 순대라는 음식까지 추가적으로 건네오셨고 그렇게 저는 떡볶이와 순대까지 무료로 먹었음에도 아주머니는 애초부터 제가 음식을 구매하는 것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는 듯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이곳의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어떻게 음식들을 공짜로 주고도 판매에는 관심조차 없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진짜 친절함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아주머니께 떡볶이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제가 떡볶이와 순대를 받아 먹자 옆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께서는 제게 김밥을 건네셨고 또 다른 상인들은 과일과 각종 반찬들을 종이컵에 담아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뭔가를 구매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음식들을 얻어먹고 말았죠. 정말로 저는 시장 구경만 왔을 뿐인데 배가 어느 정도 찼을 정도로 시식용 음식들을 원없이 얻어먹었고 한국인 상인들의 호의는 진심이었는지 제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었어요. 분명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일본인들의 다소 과해 보이는 친절보다는 약간 부족했지만 한국인들의 속마음만큼은 음습한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감동을 느끼며 시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는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참외라는 과일을 봤을 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참외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생전 처음 보는 참외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국인 아저씨는 제가 참외를 구매한 뒤 들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이내 칼을 들고 저를 빠르게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한국인 아저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과일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건가 싶어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번역 앱을 들이밀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외국인들에게 참외를 많이 팔아봐서 알아요. 외국인들은 참외를 처음 보는지 깎는 법을 모르더라고. 괜찮다면 내가 참외를 직접 깎아줄게요. 그러고는 아저씨는 정말로 제 참외를 칼로 깎아주며 참외는 씨앗까지 전부 먹는 거라는 팁까지 전수하고 돌아서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인들의 친절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저는 자신의 옆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씨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 기겁을 하며 민폐라는 핑계로 자기 방어를 하는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였죠. 그렇게 저는 전통시장에서의 한국인들의 친절에 큰 감명을 받은 채 이곳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꽤 낡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식당은 꽤나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일본에서 방문했던 식당처럼 낡고 허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렇게나 오랫동안 살아남은 식당이야말로 제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곳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식당은 웬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는 꽤나 불친절해 보였거든요. 그는 손님이 왔음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식당에 비치된 TV만을 보다가 저를 힐끔 보고는 주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도 일본처럼 외국인 차별이 만연한 나라인가 싶어 당황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당에서 더 있어봐야 일본에서처럼 끔찍한 악몽만을 경험할 뿐이겠구나 싶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 식당 주인은 주문조차 받지 않고 제자리에 반찬들을 세팅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그의 키와 체격은 작고 왜소한 일본인들의 2배가량 될 정도로 매우 컸을 뿐더러 얼굴까지 험상궂게 생겼기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곳 식당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고 저는 그렇게 앉은 채로 굳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척 표정을 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불고기라는 메인 요리처럼 보이는 음식을 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번역 앱을 내밀었어요. 저는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음식들은 뭔가요? 그러자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그저 식당 벽 한편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가리켰죠.
그곳에는 백반이라는 단 하나의 메뉴밖에 없었고, 이건 그가 주문조차 받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올 수 있던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꽤 불친절한 것은 맞았으나 그가 내온 음식들은 정말 최고의 맛을 자랑하더군요. 시금치 무침은 참기름과 마늘로 살짝 양념되어 있는지 건강하면서도 풍미가 넘쳤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식사에 다양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잡채도 엄청난 매력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재미있는 식감과 대조되는 풍성한 향과 맛은 식사에 더 큰 만족감을 주었고, 이 모든 음식들은 유럽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에 더욱 신기하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물론 계란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참기름을 살짝 넣어 고소한 계란찜은 매우 담백했고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이 들어서 마치 커스터드를 먹는 느낌마저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계란을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국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름 경력 있는 요리사인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풍성한 음식은 불고기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한 불고기는 단언컨대 그동안 제가 독일에서 먹은 어떠한 고기 요리보다도 맛있었고, 이건 호불호라는 게 절대로 없을 만한 수준이 매우 높은 음식이었거든요. 이 외에도 한국인 아저씨는 순두부찌개와 파전 등의 각종 반찬들과 장조림 등의 고기들을 10가지나 넘게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러한 매력적인 한국 음식을 정말 원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이 맛있는 음식들을 절대로 남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접시를 비우고 있었는데,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제가 다 비운 접시들을 말없이 새로운 반찬으로 채워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밥을 다 먹으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공깃밥 하나까지 추가적으로 내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이 한국인 아저씨의 험상궂은 외모와 맞물려 그가 제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자 음식을 말없이 리필해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제 옆자리에 앉은 한 무리의 중년의 한국인 남성들은 저를 보고 웃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기에 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만 갔습니다. 일본인들이 곤경에 처한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듯이 한국인들도 딱 봐도 사기를 당하고 있는 제가 우스워서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의심의 쐐기를 박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이내 불고기까지 리필해줬거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메인 요리를 리필해주다니 이건 절대로 무료라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또 속았구나를 직감했고 사기를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고 저는 어려운 식당의 상황을 해결하러 왔지만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거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감정이 복받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본 한국인들은 뻔뻔하게도 제가 왜 우는지에 대해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외국인에게 사기를 쳐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인들에게 학을 떼면서 그대로 번역 앱을 들이밀며 지금 제게 모든 리필에 대한 음식값을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아저씨는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반찬이 무료입니다. 가게 홀을 보면 별도의 셀프 반찬대가 있잖아요. 당신은 외국인이기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직접 반찬을 가져다 준 것이고 다른 손님들은 별도의 셀프 반찬대를 통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먹곤 하죠. 또한 저희 식당은 메인 요리에 한해 1회 리필이 가능하고 공깃밥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한국 음식을 사랑해주는 당신에 대한 제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음식값은 8,000원밖에 청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던 옆 테이블의 한국인 아저씨들은 그저 한국 음식을 한국인보다 잘 먹는 외국인이 신기해서 웃었던 거였는지 그들은 제게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를 사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거라며 족발이라는 음식까지 내어주더라고요. 역시나 족발 또한 상당한 매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음식이었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와중에도 허겁지겁 족발을 입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저는 주인 아저씨께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퍼주는데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한국 식당에서 반찬은 기본적으로 무한리필이에요. 제가 딱히 음식을 퍼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인건비가 드는 서빙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윤이 남는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서빙과 주방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놀랄 것도 없다는 듯 덤덤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반찬을 스스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와 테이블에는 수저통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테이블에는 호출벨까지 달려있기에 저는 주방 일을 하다가도 손님들에게 곧바로 달려갈 수 있죠. 심지어 이곳 단골들은 반찬을 알아서 가져다 먹는 것도 모자라 카드 결제까지 알아서 하고 가기에 저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도 충분히 가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신뢰의 문화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문화거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제가 이곳 식당 말고도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한국 식당들은 정말로 무한리필 반찬을 제공했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독일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는 듯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따뜻한 문화에 뭔가 알 수 없는 울림을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배워온 여러 선진적인 시스템들을 직접 식당에 도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처럼 무한리필 셀프바 등을 운용하기엔 독일인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결국 호출벨과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식기류통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식기류통 수납장에 물티슈와 휴지를 채워놓으며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별도의 서빙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었기에 엄청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굳이 서빙 직원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많은 호응을 주곤 했습니다. 독일의 서빙 직원들은 불친절하기로 유명하고 직원을 불러도 한참이나 늦게 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호출벨을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서빙을 완료할 수 있었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제 식당은 직원이 확연히 줄었음에도 오히려 식당 회전율이 높아지는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족발 레시피를 연습해서 한국의 공짜 반찬을 모방하여 종종 식전 족발을 제공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족발은 독일의 슈바인스학세 요리와 비슷하면서도 한국 양념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제 식전 족발은 지역 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한국 식당을 따라 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제 식당은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 식당을 기점으로 상권까지 살아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골목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독일에도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한국에 엄청난 고마움이 들면서도 언젠가는 독일도 한국처럼 무한리필 반찬을 제공해도 아무도 악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